좋아. 자, 오늘은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교재. 잠깐만. 하나 가지고 오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좋았어. 시원해. 자, 오늘 할 게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저기 넘어가서리 오늘은 5번째.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메터 웨이브란 말이 나오는데 드 브로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게 발음하기 좀 이상한데 브로이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터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이 물질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첫 번째 빛의 입자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이제 먼저 해볼 수 있는데,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성,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1. 어제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자, 여기 광량자란 말이 나오는데, 광량자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상목씨? 광량자 영어로. 광량자 영어로 뭐? 상목씨, 광량자 영어로. 허허이. 건희씨, 광량자 영어로. 그렇지. 포톤. 포톤. 그 뭐야? 저기, 저 누구야? 저거. 성목씨. 사진을 영어로 뭐라 그래? 사진. 포토라고 하냐, 포토. 그 포토라는 어근의 뜻이 뭐야? 빛을 뜻하는 어근이 포토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즉 빛과 관련된 모든 어근이 포토기 때문에 빛이잖아, 빛. 그럼 빛에 대한 거니까 포톤 해서 이제 입자성을 이제 부여해서 이름을 포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호 씨 알겠죠? 정말 말이야. 이거 어제 했는데 싹 다 까먹고 말이야. 그래서 그 광량제 에너지 표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상호 씨 읊어봐. E는 뭐야? E는 뭐야? 그렇지. H뉴. 그 다음? 램다분의 HC. 그 다음?
PC. 그렇지.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운동량은 운동량은 입자성의 한 종류죠. 운동량은 입자성의 한 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수식에서 우리는 어떤 수리적 관계를 알 수 있냐면 P 이게 이렇게 된다.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느냐? P가 램다분의 H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사실 그 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는 파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광량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고전적 파동인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력학으로는 빛이 이제 파동이거든요. 근데 그 파동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다? 입자성인 운동량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빛의 입자와 같은 성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떤 실험으로부터 저렇게 그 빛의 운동량이 있고 입자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했던 광전 효과. 그것이 바로 입자성이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광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어떤 진동수 이상의 광량자가 고체 결정에 있는 자유전자랑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충돌을 통해서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덕에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저 광전 효과가 그러니까 빛이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실험 예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중요한 효과 중에 컴프턴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역시 그 빛이 입자성을 보이는 중요한 실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등등에 의해서 빛이 운동량을 갖는다, 저런 입자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드브로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입자의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입자의 파동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자 봐요. 자, 여기 있는 광량자 에너지가 H뉴는 람다분의 HC의 P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램다분의 H 부분을 P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그래서 이 수식을 굉장히 꼭 기억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그 광량자의 운동량을 램다분의 H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표현해 볼 수도 있냐면 램다는 P분의 H 이렇게 되는 수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삼국시 저 보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드브로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입자의 선 운동량
표현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요 P 대신에 짜잔 이걸 이렇게 바꾼 거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1, M은 그 입자의 질량, 두 번째 V는 입자의 속력, 이때 세 번째 램다를 그 입자의 물질 파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제 이거를 그렇게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동시에 요거 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성국 씨 저거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수식이 어디서 이제 연관을 갖는다? 요 수식에서 연관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요거를 알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꼭 알아낸 다음에 빛의 운동량을 램다 분의 h로 표현할 수 있으니 입자의 파장을 p분의 h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p는 선운동량이니까 mv분의 h. 이 논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성실 알겠죠? 오늘 완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뭐 그림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분 학교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두 번째 이제 괄호 동그라미 2번에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물리 시간에 회절이라는 현상을 들어본 적 있어요? 회절? 회절. 상목 씨 회절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빛을 어디에 조그만 슬립 같은 데나 이런 데 통과시켰을 때 관찰하는 방향에 따라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빛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죠. 보강간섭, 상쇄간섭. 기억나요? 기억나? 상목 씨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회절? 배웠죠? 안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파동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래요? 파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학원에서도 안 배웠어요? 학원에서도 물리 안 했어요? 학원에서 했다고요? 인간아 했다는데 보강가서 상쇄간섭을 안 배웠대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응? 그 왜 보강가서 상쇄간섭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이렇게 물 위를 손바닥으로 땅 때리면 넘실 이런 식의 물결이 생기죠. 물결. 그 물결이 합쳐지면 어딘가는 그 물결 혹은 파도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강간섭, 상쇄간섭이라고 해요. 그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바로 파동,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목 씨 저기 바다에 가면 파도 보이죠, 파도. 파도가 큰 게 있고 파도가 얕을 때가 있잖아요. 파도가 이게 잔잔한 것도 있고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잔잔하거나 파도가 없는 게 사방팔방에서 파도는 불 거예요. 그죠? 사방팔방에서 파도는 부는데 그 파도가 합쳐져서 묘하게 에너지가 더해졌을 때 파도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보강, 더해졌다고 하고요. 멀리서 불어오는 파도가 서로 더해져 가지고는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상쇄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성씨 알겠죠? 근데 이게 거기 보시면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데이비슨이라는 사람하고 거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면에다가 예를 들어 좁쌀이죠, 좁쌀을 한 움큼 쥔 다음에 어떤 면에다가 탁 던져요. 그럼 좁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탱 맞고 팡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탁 던지면 탕 될 거 아니야. 그럼 좁쌀이니까 손에 움푹 쥐고 획 던진 거니까 좁쌀이 사방팔방으로 튈 거 아니야. 그럼 사방팔방으로 튈 때 무슨 특별한 패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리가 없지. 그냥 아무렇게나 봐도 그냥 어떤 식으로건 봐도 어떻게 된다? 거기에 있는 좁쌀이 사방팔방으로 그냥 불규칙적으로 우수수 튈 거라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뭔 자? 전자는 고전적으로 파동에 의해서 입자겠어요. 산모가 입자겠죠. 그 전자를 어떤 금속 면에다가 팡 던져요. 그럼 당연히 전자도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우수수 튀겠지. 우수수 튈 텐데 희한하게도 좁쌀을 던졌을 때와는 달리 우수수 튈 텐데 그 튀는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디서는 전자가 많이 튀어오고 어떤 방향에서는 전자가 안 튀어나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에서는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또 어떤 방향에서는 전자가 안 튀어나와. 무슨 말 알겠어요? 마치 뭐처럼? 에너지의 보강 간섭 상생 간섭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하지만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에 그런 성격이 있더라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의 가정을 해야지 그런 식의 실험을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하, 저기에 있는 저 입자에도 파동성이 있구나 라는 걸 이 데이비슨 거머 실험 등으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거기 그 보시면 빛의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상모가 빛의 회절 현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의 회절 현상이 칸막이를 달아두는데 칸막이 두 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군형을 두 개를 뚫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주변이 물이야, 물. 거기서 물을 내가 표면을 통통통통 계속 때려 그냥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통통통통통통 때리면 여기서 물결이 어떻게 돼? 물결이 찰랑찰랑찰랑 물결이 일겠지. 그래서 그 물결이 여기서 치기 시작한 물결이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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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거 아니야. 근데 이 물결이 요 벽을 통과할 수는 없겠지, 물결이. 근데 그 물결이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물결이 빠져나오면 이 물결로부터 이 구멍으로부터 물결이 이렇게 원형으로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빠져나온 물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온 물결이 이렇게 만나는 점 있잖아. 이렇게 만나는 점. 이런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의 물결과 여기서의 물결이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물결이 여기서 이상하게 더 강해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물결하고 물결의 중간은 오히려 물결이 확 약해져. 이런 현상을 실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세상에 그냥 저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성목 씨가 진짜로 이런 접시에 물을 받아두고 칸막이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군형을 두 개 뚫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탕탕탕탕 치면
물결이 번져나가면서 저런 걸 볼 수 있다니까. 상복 씨 몇 살이지? 몇 살이에요, 상복 씨? 17살인데 17년 동안 살 동안 그걸 한 번도 못 본 거지 그냥. 상복 씨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는 해줬다는데 상복 씨는 그냥 전혀 못 본 거지. 알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누구한테서도 발견된다? 전자와 같은 입자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공 알겠죠? 이거 화학 잘하려면 물리 잘해야 돼요. 물리 열심히 해야 돼, 성모가.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런 수식을 뭐라고 부른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예제 3, 4페이지 예제 3. 4페이지 예제 3 보세요. 아이고. 으쌰. 4페이지 예제 3. 7번 지우개. 저기 있는 거 내가 다 가져다 써야지. 우후후. 자, 다 내 거.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예제 3. 자, 예제 3 보시면 1 곱하기 10의 7승 미터/세크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와 35 미터/세크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공의 파장을 비교하라. 예제 3 문제 보이시죠? 그러면 상목 씨가 17년 살 동안 파도의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하나도 못 봤어도, 그 다음에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물리시간에 배웠으나 싹 까먹었어도 그냥 화학시간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이렇게 나올 뿐이기 때문에 상목 씨가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상목 씨는 뭐만 외우면 돼? 상목 씨는 뭐만 외우면 돼? 이거만 외우면 돼.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외워서 여기에 넣고 계산만 하면 돼. 상목 씨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첫 번째 1. for 전자. 자, 전자에 대해서 질량이 얼마냐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야. 그리고 그 전자의 속력은 1.0 곱하기 10의 7승 미터/세크야. 이럴 때 물질파를 계산하라는 거야. 거기 표현이 되게 웃긴데 뭐 파장을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파장을 비교하라 되게 어색한 번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번역한 사람은 저 물질파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약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역을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이제 물리학적 조예가 낮은 사람이야. 어쨌건 그냥 이 문제를 풀라는 뜻이 저기 있는 물질파 저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 램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램다는 H 오버 MV. 자, 상목 씨 H가 뭐야? 무슨 상수? 아, 정말? 6.625이요? 이 무슨 상수야? 플랑크 상수. 아, 정말. 뭐야, 미드 중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 알아요? 얘기했나? 기묘한 이야기요? 기묘한 이야기 그거 요즘 내가 김선아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이게 이세계물이거든요. 이세계물. 그러니까 미국판 이세계물이야.
근데 몬스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그 이 세계를 분석하는 게 일본 애들 같지 않은 거지. 일본 애들은 이 세계물이 어떻게 진행돼? 이 세계에서 주인공들이 슈퍼파워를 갖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자연과학으로 분석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 이제 몬스터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왜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 알죠? 뭐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3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 이게 또 이 김유한 시리즈가 내가 봤을 땐 미국판 응답하라 시리즈야. 배경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야. 배경이 80년대야. 주 배경이. 86년 막 이래. 상복 씨 86년에 뭐 했어? 나는 86년에 초등학교 4학년. 알겠어요? 그래서 그 미국판 응답하라 시리즈여서 미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것까지 더해져 있어. 거기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알아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또 이상한 실험을 하거든. 그 이상한 실험을 막아야 돼. 왜냐하면 8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무슨 시대니까? 냉전 시대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미국과 소련의 스파이전,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냉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 굉장히 재밌어. 얘기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그 뭐냐면은 그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내의 계급 문제. 계급.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미신 잘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 미신 잘 믿어요? 미신 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정도면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편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뭐 미신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만 있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때 조선의 선비들은 이 미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미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훨씬 상식적인 면이 더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배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근데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요, 논리적일 것 같죠. 억수로 미신적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싸그리 미신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교육 과정에서 뭐냐면은 창조론을 가리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교육 과정에서 창조론 가리키죠. 진화론, 창조론 알아요, 몰라요? 진화론, 창조론 알죠?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념으로 창조론을 믿을 수도 있죠. 개인적 신념으로. 왜? 개인적 신념으로 산신령을 믿거나 미신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 신념으로 뭐냐면은 창조론을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공교육 과정에 보통 이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창조론을 가리키고 수능에 창조론을 내냐고요. 안 내잖아요. 근데 미국 SAT에는 창조론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내신에 창조론이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 미신 자체가 미국의 한 구성 성분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 억수로 미신 믿어. 미신 장난 아니에요, 미국 애들. 그게 묘하게 기독교랑 섞여가지고 그 미신이 미국 사람들 그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재밌는 건 유럽에서는 창조론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유럽에선.
유럽은 창조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유럽의 고등학교 대입 입시에 창조는 나와야 안 나와요? 유럽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유럽에서 고등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소송 걸려, 소송 걸려. 왜? 유럽 사람들은 알거든. 창조론이 미신인 걸. 왜? 유럽 사람들은 적어도 뭐를 겪었어요? 르네상스와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든 기독교에 미신이 있다는 걸 유럽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신이 되게 없어. 미신이 별로 죽었어. 알겠어요? 왜? 르네상스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지. 미국은 그냥 계속 미신의 나라인 거야. 미신의 나라. 그게 거기 그게 뭐야? 저기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소위 아는 백인 중산층들이 얼마나 미신적인지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예요. 거기에 상목 씨, 거기에 소련과의 스파이전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 소련이 하는 어떤 실험을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소련의 실험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바로 플랑크 상수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플랑크 상수를 외워가지고는 거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근데 상묵 씨는 17살이나 먹었는데 플랑크 상수를 모르는 거지. 아, 진짜 상묵 씨 진짜 미쳐 진짜 자, 플랑크 상수 값이 얼마라고요? 어제 했잖아. 6.6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단위 찾아. 어제 했잖아. 빨리 찾아. 아니 찾으라니까. 빨리 거기 다 있어. 빨리 교재에 있어. 빨리 찾아. 플랑크 단위 빨리 찾아. 아, 참. 줄세크. 아, 진짜 상무 씨 어떡할 거야? 지금 저기 건이 자려고 그러잖아. 건이 괜찮아요? 건이 또 따뜻한 물이죠. 얼음물 안 돼. 알겠죠? 어쨌건. 그 다음, 여기에 M, 여기 전자잖아. 그럼 여기 넣어. 그러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속력 1.0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크. 와우, 존나 빠르네. 내가 존나 빠르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빛의 속력의 한 3% 정도 되죠. 빛의 속력이 어느 정도예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근데 그 빛의 속력의 3%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자가속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의 속력을 아주 빠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쟤를 계산해. 자, 그럼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의 모든 계산은 뭐가 중요하다? 자연계산의 모든 계산은 뭐가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지. 단위. 자, 그러면 이때 단위 한번 볼까? 단위 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줄,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보이세요?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단위만 볼게. 단위만 보면, 자, 줄 단위가 뭐야? 줄 단위. 저기서 이제 요 놈의 단위만 한번 볼게. 그러면 줄의 정의가 뭐예요? 줄의 정의가 바로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가면 그게 줄이잖아요. 상목 씨, 뉴턴 미터가 줄인 건 알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상목씨, 1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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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 가속도가 얼마? 어. 뭐요? 1 뉴턴의 정의가 뭐냐고. 1 뉴턴의 정의.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요즘 학원에서 물리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물리 선생님 누구죠? 아, 변상현 선생님이요? 무슨 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요? 아. 근데 변상현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어? 변상현 선생님 무섭지 않나? 어? 아니 진짜 1 뉴턴의 정의. 환장하겠네 진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1 뉴턴의 정의죠. F 이퀄 MA. 요 수식은 알아요? 1kg의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길 때 그 힘을 1 뉴턴으로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뉴턴의 정의는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 제곱이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남냐면 미터가 남고 세크가 남겠죠. 상목씨 봐요 빨리. 봐봐. 단위.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미터 세크는 그대로 있지. 그럼 여기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그램 약분되죠? 그 다음에 미터 약분되죠? 그 다음에 초 약분되죠? 세크 약분되죠? 뭐만 남아요? 상목씨 뭐만 남아요? 미터만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쫙 넣으면 단위가 미터만 남는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숫자들 얘네들을 쭉 계산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또 건이가 계산을 해놨네. 대략 값이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7.27 곱하기 11승 미터. 알겠죠? 그러면 저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 뭐 727 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죠. 이제 뭔 소리야? (0.727) 나노미터니까 이제 하나 둘 그러니까는 얘는 0.727 옹스트롬 정도가 되는 거죠. 1 옹스트롬의 크기가 얼마죠? 건이야 1 옹스트롬 크기 얼마죠? 10만 10승 미터죠. 그러니까 쟤를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야구공에 대해서도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공 같은 경우 그 질량이 얼마냐면 0.10kg. 그 다음에 그 속력이 35m/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질 파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는 플랑크 상수여서 요 값 그대로 놓고요.
질량 자리에다가 요거 넣고 속력 자리에다 이게 넣어요. 그 다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로 나오냐면 1.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나온다고 저 누구냐 건이가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당연히 또 단위는 미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파장으로다가 이런 옹스트롬 단위가 나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이 파장이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대략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89 곱하기 10의 34승은요. 옹스트롬으로 바꾸자면 1.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이 되는 거죠. 보이세요? 그러면 원자 하나의 크기가 대략 1옹스트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옹스트롬이라는 건 원자 하나를 10의 마이너스 24승분의 1 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은 아주 큰 값이에요? 너무 작은 값이에요? 이건 너무 작은 값이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원자도 작아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원자를 10의 24승분의 1을 한 거니까 쟤는 물리적 의미를 찾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전자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목 씨, 전자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 미시적 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구공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 걸 우리가 거시적 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시적 입자와 거시적 입자에 대해서 이런 드브로이 물질파 계산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전자 같은 미시적 입자는 이런 식의 물질 파장이 나오지만 거시적 입자는 이런 식의 의미가, 이런 식의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건 진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거시적 입자에서는 파동성을 찾기가 어렵구나. 그걸 보여주려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요거 성무씨 다 썼어요? 성무씨 필기 대충 하는 거 아니죠? 다 하고 있죠? 하나도 안 빼고 다 써야 되겠죠? 성무씨. 됐다.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잠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정상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은 특정 영역에 머물러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파동은 무빙 해가지고는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소리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헤헤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들리다 말아요? 들리다 말잖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분산돼서 다른 데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만 들리고 그 소리가 영원하지 않은 건 모든 파동은 사방팔방 분산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무빙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가 갇혀버리는 그런 웨이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우선 in the string 상목씨 스트링이 뭐야? 그렇지. 한자말로 쓰면 현이요, 현. 그래서 왜 이런 말 쓰지 우리가 현악기다 이런 말 쓰죠. 현악기. 그래서 저기 누구냐? 저 누구야? 저 상목 씨. 저기 현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요? 기타 안 쳐봤어요? 기타 안 쳐? 아니면 뭐 바이올린 안 했어요? 어릴 때? 안 했다고요? 조금 했다고요? 안 했다고? 건희 씨는요? 현악기 안 해봤어요? 아니 현악기가 뭔지는 알죠? 그 현악기에 바로 저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건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여기 준다. 에이. 후. 자, 여기서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 현에서 나타나는 정상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위아래로 현이 진동하는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손가락으로 얘를 퉁 튕기면 현이 부르부르부르부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악기니까 이 끝하고 이 끝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저게 딱 매여 있겠어요? 상모가 저 현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에 딱 매여 있겠어요? 당연히 매여 있겠죠. 악기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얘를 딱 걸어가지고 땡 치면 얘가 이 현이 위아래로 부르부르 할 거라고. 성모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죠? 근데 이때 얘를 더 세게 튕기면요. 그리고 더 세게 튕긴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천천히 찍으면 어떤 게 나타나기도 하냐면 이게 나타나기도 해요. 알겠죠? 저거는 진짜 그래요. 정말로 현에다가 손가락을 세게 당기면 그리고 나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로 요 모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정말 찍혀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더 세게 당기면 이런 모습이 생겨요. 그리고 더 세게 당기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때 실험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위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예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현에 주는 힘을 살살 튕기면 이렇게 되는데 세게 튕길수록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서 요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 자, 얘는 뭐냐면 각 경우. 저 각 경우의 파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각 경우의 파장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람다 4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램다 4라고 하는 거고요. 램다 3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램다 3. 그 다음에 램다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램다 3라고 하는 겁니다. 성국씨 알겠어요? 그러면 램다 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는 거겠어요? 바로 램다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이 램다 1, 램다 4 말고 2. 램다 1, 램다 2, 램다 3, 램다 4. 여기에 일반적인 규칙성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우선 이 그림부터 빨리 그리세요.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램다 1부터 램다 4에 규칙성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규칙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파장을 2로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 위에 붙은 인덱스 1, 2, 3, 4. 즉 여기에 있는 이 인덱스를 앞으로 딱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웠게도 모두 다 L이 돼요. 알겠죠? 성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generally 이렇게 됩니다. 이제 n은 1, 2, 3.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그 정해져 있는 현의 길이 안에 정상파는 그것의 절반의 파장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목씨는 이걸 그리고 이 조건까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상목씨 저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이걸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정상파에서 재밌는 건 세 번째 노드. 우리말 번역으로는 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마디, 그리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기서 나타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디가 나타난다. 그럼 이 마디가 뭐냐? 진폭이 0인 조건 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마디란 얘기냐? 바로 이런 점이 마디입니다. 요런 점들이 마디입니다. 요런 점들이 다 마디입니다. 이때 놀라웠게도 경험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마디 개수가 늘어날수록 하이어 에너지 상태다 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현에다가 약한 힘을 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현에다가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에너지를 주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경험적으로란 말이 있는데 경험적으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지 못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마디 개수가 늘어났는데 왜 고에너지 상태냐? 수학적으로 증명해라.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 증명 불가고요. 증명 불가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나 외우셔야 됩니다. 저 사실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노벨상 100개 받은 사람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우리 자연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뿐인 겁니다. 상고하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네, 준다. 일, 2, 3, 4, 5. 닫힌 궤도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 자, 몇 가지를 그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어떤 닫힌 궤도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닫힌 궤도에 이게 쓸데가 없네 이거. 이렇게 쓰자. 궤도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닫힌 궤도. 어디다 쓰지? 여기다가 이것도 아닌데. 여기 쓰자. 이 닫혀 있는 궤도의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웨이브가 위아래로 요동을 칩니다. 이때 파장 길이를 램다 1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시다시피 그냥 L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궤도를 그냥 위에서 바라봤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또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정상파가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합니다. 즉 아까는 궤도를 약간 옆으로 그렸는데 옆으로 비스듬히 그렸는데 그럼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본 거면 여기에 있는 이 정상파가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램다 2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를 뜻하냐면 바로 램다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궤도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호 진동을 합니다. 그럼 이때 어디서 어디까지를 램다 3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램다 3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게 3개가 L이라는 궤도 안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파장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서는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상모가 이 그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궤도를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요런 느낌에서 요런 느낌의 궤도가 있고 그걸 내가 약간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그리기 어려워서 이 궤도를 이 앞 들어가지고 내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 원형 궤도에서 정상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역시나 여기서도 위 상태가 될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고요. 이 정상파 형성 조건을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열린 선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진 일반 조건이 요거고요. 닫혀있는 궤도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진 일반 조건이 요겁니다. 얘하고 얘를 그냥 외워야 돼요. 알겠죠? 성모 알겠죠? 뭐 하라고? 성모가? 성모 뭐 하라고? 저 조건 어떻게 하라고?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된다. 알겠죠?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 상목이에서 외울 수 있을까? 상목이다 외울 수 있겠어요?